자, 최일마의 뒤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관련 1주년 기자 브리핑 문답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하네요. 일단 한미 군사 훈련과 관련해서 미국과 좀 조율을 통해 대북 관계에 대한 어떤 그 대화의 물꼬를 좀 더 트고자 한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율 부분도 지금 안정화시키는 데에 컨트리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고 관련 기업들 뭐 대북 관련주라고 하면 뭐 현대 엘리베이터 정도인데 조금 움직임이 있긴 한데 참고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 메릴린치에서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1.9%로 상향 조정했네요. 내년 말 환율을 1,395원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외국 그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일단 뭐 다 주식계는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들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다 뒤집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DB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통령 브리핑이 쭉 나가고 있어서 한중 관계,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하셨어요. 네. 독특한 그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한일 관계에서는 돈 떼먹었다고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표현하셨고 한중 관계 중요한데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 없음에 이제 그 약간 그 난해함을 또 피력하셨고 우리나라는 맨날 그렇죠. 중간에 끼워가지고. 그렇죠? 항상 뭐 그게 이제 외교술의 그 핵심인 거죠. 어쨌든 뭐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 항상 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적정한 외교술, 뭐, 나쁘게 말하면 줄타기라고는 하지만 좋게 말하면은 아주 외교술이 뛰어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유함 속에 이제 실리를 중심이 챙겨야 있어야 하는 건 되고. 되니까요. 참 어려워요, 진짜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전략적 모호성을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는 뭐 지금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선택할 이유도 저는 굳이 없다라고 보는 게 정말로 선택의 순간에 가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선택은 네. 당연히 뭐 미국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경제, 뭐 문화 여러 가지가 중국과 엮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중국과는 완전히 척을 지고 독립해서 과연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산업을 계속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미 또 중국에서 사업을 벌리고 있는 여러 사업자들과 기업들의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선택은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최종 선택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요구받는다면 그때는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드러내놓고 미리 선택을 해서 마이너스를 미리 가져갈 필요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전략적 모호성은 아마 이 정부에서 특별한 선택을 요구받지 않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환율의 움직임이 계속 불안하기는 한데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섞여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과 금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리고 미국이 올린다고 하면 축소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는 올리고 미국이 내리면 더 벌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환율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는 미국이 먼저 움직이기 이전에 이제 더 이상 금리 결정을 좀 못하는 그런 정책적인 움직임도 굉장히 제한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제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원화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수급적인 요인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환율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신 정치적인 변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과연 안정될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요즘 감기 날씨가 예, 갑자기 많이 추워져가지고 중국도 지금 감기 때문에 난리가 났고요. 그러게요. 한국도 뭐 그렇고. 감기를 달고 살긴 네. 하는데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일단은 그 환율 부분이 지금 초미의 화두죠. 경제 측면에서는 뭐 물가 얘기도 오늘 뭐 당국에서도 했지만 최대한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한 집중도를 올리는 거는 좋고 근데 신뢰도 측면에서 보면 지난 1년 전에는 외국인들이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 문의했을 때 마샬로우라고 하는 전쟁 났어?
하는 문의들이 쏟아졌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다 극복하고 지금은 이제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났는데도 완전히 뭔가 해소된 것 같지는 않고 주식시장은 올라왔는데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환율 부분 때문에. 자, 근데 대외의 신인도나 신뢰도를 주려면은 이제 그들이 뭐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환율도 내려갈 거고 달러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매력을 뽐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국가의 경쟁력, 기업들이 이제 잘 영업을 잘 하게 되면은 그 외국인들이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데 근데 현재는 한국인들의 해외 투자, 그다음에 뭐 연기금이나 뭐 이런 기관들에 대한 해외 투자 비중이 더 높은 상태에서 물론 이제 뭐 미국도 주식장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많이 봤어요. 개인들이든 뭐 기관들이든 투자를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자금이 나가 있는 상태 그리고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이런 불균형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고 또 이제 우리는 일본의 환율하고 많이 엮여서 움직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연동성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일본하고 한국을 좀 많이 엮어서 같이 움직이다 패키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부분들이 이제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부분에 이제 이야기가 시사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 금리 인하한 부분만큼 어느 정도 수준만큼은 또 외국인들이 한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럼 환율이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의 글로벌 투자자들도 환율을 지금보다 한 100원 정도 낮은 가격에 이런 목표 주가를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IMF나 이런 데에서도 내년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뭐 1% 이상씩 다 높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환율에 대한 거는 조금씩 워낙 강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점진적으로는 예. 하향 안정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움직이진 않고 서서히 이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 이면에 보면 이제 결국엔 산업일 겁니다. 우리의 매력 산업인 네. 반도체.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내용들은 애리조나의 지금 국내 반도체 장비 회사 뭐 중요한 회사지만 나가서 열심히 영업을 IR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반응들이 상당히 뜨겁고 결국엔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잖아요. 네. 뭐 요즘 뭐 TPU, 뭐 GPU 논란도 많고 뭐 있지만 어쨌거나 메모리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 중심은 또 삼성전자가 당연히 있고 하이닉스인지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열심히 다 하겠죠. 네. 뭐 방금 말씀하셨던 HBM 항상 요즘은 최근 논란이 많았던 HBM과 TPU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안에 기판 보게 되면요. 그 메인 CPU 딱 있고 양 옆에 다 HBM 네, 네. 메모리 다 들어갑니다. 똑같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HBM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때문에 LPDDR이라는 저전력 반도체 부분에 대한 거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갔던 이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부분들도 이게 서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우리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한국의 가장 강점인 이 산업은 네. 향후 몇 년간은 꾸준히 지속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그렇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점은 그거예요. 국내의 탑티어들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HBM 메모리의 글로벌 탑티어기도 하고 국내에도 탑티어죠. 선도 업체인데 그 밑에 이제 항상 밸류체인,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 많은데 이게 글로벌로 나가는 기업들은 흔치는 않아요. 그죠? 그렇죠. 보면은 다 영속돼서 묶여 있잖아요. 네. 우린 뭐 삼성 라인이야. 우린 SK 라인이야. 라인만 딱 물론 그걸로도 뭐 충분히 먹고 살고 이익이 냈으니까. 근데 지금은 밖으로 나가서 글로벌 업체들하고도 공급하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 영원한 1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 업체 미국의 애리조나에 가서 IR 컨퍼런스 해보니까 결국엔 메모리 HBM 1등을 잡기 위한 2, 3, 4등들이 장비를 지금 막 사들인단 말이에요. 쫓아가기 위해서.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국가가 보면은 물론 지금 원전 막 세일즈 하러 다니고 대통령 직접 세일즈 항상 어느 대통령 어느 정권이든지 대통령은 비즈니스 외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외교를 잘못해갖고 뭐 잘 경우가 또 있지만 전 정권에 대해서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잘 모르겠고. 알았어요. 하여튼 지금 대통령은 네.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죠. 힘은 같이.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원래 SK 하이닉스 향이었다가 삼성전자랑은 여러 가지랑 엮여서 가지 못했던 흐름을 마이크론을 뚫어내면서 SK 하이닉스와 조금 관계가 소원해져도 마이크론 쪽으로의 매출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입증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PSK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한 가지 분야에서는 뭐 글로벌 탑급이기 때문에 네. 램리서치가 전체로 보면 뭐 비교도 안 되는 큰 회사지만 적어도 지금 PSK가 하고 있는 일정 부분의 분야에서는 또 나름의 어떤 업력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글로벌 진출을 한번 고민해 봐야죠. 그다음에 과거에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둘만 이제 굉장히 이제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지만 지금 마이크론도 급하잖아요.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야 되고 미국 공장에서 돌려야 되고 인텔 마찬가지고 싱가포르에 공장 줬더니 일본에도 공장을 줘요. 마이크론이.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생산량을 막 넓히고 있고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마이크론은 자기들이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의 매출을 늘려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저 밑에 있는 업체들까지 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일정 부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뭐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장비 업체들 쪽에는 일부 수출 물량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죠.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어려울 때 중국 진출을 통해서 작년에는 매출과 이익 성장을 대거 이뤄냈지 않습니까? 물론 반대로 올해는 중국의 투자가 줄어들어서 주가가 반대로 쭉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일본 공장, 싱가포르 공장 이런 쪽으로 추가적인 매출을 이뤄낼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뭐 여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호흡을 같이 하는 쪽도 봐야 되지만 새로운 어떤 루트를 뚫어낼 수 있다면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변화가 와야죠. 글로벌로 나가는 업체들. 그러니까 그거를 국내에서 예전 같으면은 암암리에 그냥 입 닫고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막 이랬는데 눈치 봐야 되고. 네, 그렇죠.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눈치를 그렇죠. 봐야 되니까. 맨날 네. 눈치 봐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의 계제가 아니다. 코스피 5천과 그 이상을 가려면은 뭐 이렇게 골고루 조금 돼야 되는 게 있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주제 또 가면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 삼성 바이오도 글로벌로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잖아요. 네.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삼성바이오 에피스 이번에 분할 상장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상장 이후에 그 물량에 대해서 소화를 다 시키고 그 상장했을 때 그날 하한가 들어갔던 그 가격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제 하는 건데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내년도에 신규 제품 신규 이제 일상 들어가는 제품들 신약 개발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외국의 약을 사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그 판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면서 향후 이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딛고서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 다만 이제 이게 너무 급하게 올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저는 생각되고 있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이거보다는 이거에 관련된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질문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고 바이오 쪽을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 부분들이 보게 되면은 국내 바이오들에게 되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객들 포지션하고 충돌될까봐 방송을 못 하시는 거죠?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있다고 얘기하고 고객들이 우리 예. 뭐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공지하면은 네. 괜찮아요. 네. 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제 고객님들도 일부 조금 담기도 하고 있는데 네. 그 신약을 개발하는 물질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약효가 제대로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달할 수 있는 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그거를 신약 후보 물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네.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지금 뭐 그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맺고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그 신약이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뭐 대표적으로 보면 알테오젠도 있고요. 뭐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뭐 G2G 바이오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쫙 있어요. 이 회사들은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공급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관심 갖고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삼성은 일단 그 지배 구조, 뭐 교통 정리는 끝났죠. 뭐 그래 뭐 보면 속 시끄러운 것들이 이제 보통 그룹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형제의 난, 뭐 남매의 난, 무슨 난은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그게 이제 다 끝나가지고 이제 명확해졌다라는 게 큰 줄기이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는데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 에피스 홀딩스도 그렇고 이런 진격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건 뭐 상장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에피솔딩스 들어왔을 때 뭐 둘 중에 하나가 쭉 올라가고 하나는 쭉 내려가는 그런 일반적인 소위 이제 회사를 분할해서 들어왔을 때 인적 분할로 분할해서 들어오면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뭐 둘 다 좀 변동성을 타고 있는 국면이고 저는 그때 뭐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조정시에 조금씩 매수하는 게 좋겠다. 특히 저는 에피솔딩스가 뭐 CVC를 통해서든 뭐 관련된 자회사 협업을 통해서든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벌써부터 너무 조금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다음에 오늘 뭐 증권사 보고서에 60만 원 보고서 나오고 있던데 네. 변동성 클 겁니다, 여전히. 뭐 여전히 성과는 단기적으로는 없고 중장기적인 기대는 높은 상황이니까 기대 때문에 뭐 급등했다가 또 기대 빠져서 급락하는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이쪽은 결국 돈 있는 쪽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서 R&D를 늘려서 가져가는 방향이 저는 이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돈이 있는 삼성바이오 쪽과 셀트리온 쪽은 계속 주목하고 있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국내도 약가이나 압력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 대형 제약사는 지금 다 걸리거든요. 네. 그 특히 복제약과 관련된 부분이 다 걸리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쪽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수출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봐야 되고 종목 선택하기 힘드시면 요즘 바이오 ETF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ETF 투자하시라고. 네, 바이오 ETF를 사셔도 될 것 같고 코드 번호가 어떻게 돼요? 안 외우고 있나? 예. 외우고 다녔어요. 옛날에 우리 그 종목 코드 다 외우고 있어 뭐 이랬는데. 저도 이제 코드는 모르는데 예, 타임폴리오 K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타이거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몇 개 유명한 그 바이오 ETF들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약진하는 종목군들이 거의 포진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종목 선택이 힘드시다면 저는 뭐 산업의 측면을 보고 ETF로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바이오도 바이오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바이오가 이제 어떤 그 기술, 이 플랫폼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바이오 디바이스 회사들도 조금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데가 좀 세포 분리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기업 뭐 혹시 ETF 이외에는 뭐 삑삑거리는데 빨리 오라고? 네.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홀딩스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다 보시는 걸로. 예. 일단은 뭐 지금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간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가는 거고 지금 이 가격에서는 신규 투자는 살짝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가진 자의 영역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알겠습니다. 뭘 멈칫멈칫거려요. 자신 있게 하세요. 네. 자, DB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 시장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